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싱글 데디입니다. 이런 소개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싱글 데디라는 말이 참 익숙하지 않네요. 혹시나 걱정하실까 싶어서 먼저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사별하거나 사정이 있는 미혼부는 아닙니다. 몇 년 전 전초와 이혼을 하고 지금은 어렵게 다시 만난 아들을 제가 혼자 키우고 있는 중이었죠. 이혼 얘기도 남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사연일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만 하다면 제가 이혼을 했다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지우기 힘들 상처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평생 엄마의 빈자리 느끼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부자는 다행히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의 빈자리는 제가 다 채워주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며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한참 자랄 아이와 오랜 시간 함께 있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하던 일까지 정리하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벌이가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두 식구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니 여유가 많은 지금이 더 행복하다 싶습니다. 어쩌다 제가 전초와 이혼을 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되었는지 그 사연은 참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초와의 관계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답답스러웠나 싶은 것을 저 혼자만 모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파국으로 끝이 난 관계이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아내만큼 착한 여자가 없다고 생각했죠. 무척 이타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제가 마음을 열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 생각했고 그런 여자와는 힘든 일이 있어도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었던 그녀는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모습이 본 모습이었는지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내의 실체에 저는 충격을 받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바랬던 아내는 이르게 임신을 계획했고 결혼 몇 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된 아내는 임신을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자신의 몸이 약하다 말했었던 아내였기에 아프다는 아내를 억지로 회사에 내보낼 만큼 무정한 남편이 아니었던 저는 흔쾌히 외벌이를 선택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혼자 일하느라 힘들지.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많고 이제 곧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당신 혼자 벌어서 내가 도움이 못 돼서 어떡해. 도움이 못 되긴. 당신은 지금 내가 절대로 못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앞으로 나한테는 당신이랑 뱃속의 아이가 나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고마워 여보. 그래도 나도 아이 낳기만 하면 바로 다시 일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그러니까 당분간만 혼자 좀 고생해줘. 알았지? 그럼. 그러니까 당신도 그동안은 마음 편히 있어. 그때만 해도 아내는 연애 때처럼 이타적인 마음씨로 혼자 일을 하게 된 저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했고 아이만 낳으면 곧바로 일을 하겠노라 얘기했습니다. 저도 억지로 일을 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외벌이가 계속된다면 가정 형편이 빠듯할 거라는 생각에 당연히 맞벌이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산후조리 기간이라며 그 다음에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며 그렇게 차일피일 복직을 미루던 아내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다른 행동에 황당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도 없었죠. 여보, 나 그냥 복직 포기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까봐. 복직 알아보려니 이래저래 여의치도 않고 어차피 누군가는 살림하고 아이 봐야 하잖아. 집안일도 일인데 그렇다고 사람 쓸 돈도 없고 그냥 내가 계속 쉬면서 아이 보고 살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당신 혼자 일하려면 좀 힘들겠지만 어쩌겠어. 가장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아내는 집에서 지내며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집에 있던 아내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살림이나 육아를 전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벌이를 하면서도 퇴근 후 아이 목욕을 시키고 밀린 살림을 해야 했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와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며 제게 투정을 늘어놓는 아내에게 섭섭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도 하고 살림 육아까지 챙기려니 힘들었지만 다들 이렇게 산다는 아내의 얘기에 저는 묵묵히 아내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힘쓰는 것이 가장의 도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외벌이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고, 아내는 제가 벌어오는 돈에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우리 저축 못해. 맨날 쥐꼬리만 한 생활비로 살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어, 정말. 저를 탓하는 듯한 아내의 투정에 저는 무능력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넉넉한 벌이라 생각했고, 한 번도 제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벌어서 셋이 쓰려니 몇백 되는 돈도 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제겐 늘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불평을 했고, 그렇게 매달 월급날마다 불만을 쏟아내던 아내는 어느 날 제게 부업을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만 바보였나 봐. 요새는 다들 직장 다니면서 가게 운영하고 사업하고 그러더라고. 하긴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 월급만으로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아니라고 게을렀던 거지. 그러니까 여보, 우리도 대출 좀 더 받아서 가게 하나 내보자. 가게? 당신 가게라도 차려서 일해보려고? 뭐 하게 되면 당신이랑 나랑 같이 하는 거지. 어쨌든 당신을 좀 도와주기만 하면 되잖아. 업종은 내가 골라볼 테니까 당신은 대출만 좀 알아봐줘. 아내는 처음에는 자신이 가게를 꾸릴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이리저리 발을 빼며 결국에는 저더러 투잡을 뛰라며 종용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 가게까지 차리라는 게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매번 싫은 소리를 듣는 것도 지겨웠던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저는 해본 적도 없는 편의점을 시작하며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야간에는 제가 직접 일을 하며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남들도 다 쉽게 시작하는 편의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대처럼 매출이 엄청나지도 않았고, 역시 인건비가 상당히 큰 지출이었죠. 그런 상황에 아내가 낮에라도 가게를 좀 맡아줬으면 싶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이와 살림을 챙기느라 힘들다는 핑계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야간 인건비라도 줄여보겠다며 하루 3-4시간 자는 삶을 유지하며 혼자 아등바등 살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바보 같은 삶이었지만, 그때는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에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늘 아들을 앞세워 제게 희생을 바랬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는 아들을 혼자 돌봐야 했고, 아내는 살림으로 지친 심신을 달랜다며 외출에 나섰죠. 저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했기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큰 불만은 없었지만, 정작 아내는 가정에 너무 소홀한 듯하여 그런 것들에 점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 챙기고 육아한다면서도 아이에게는 사온 반찬을 먹이고 청소도 제대로 할 줄 몰라 집안 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겉에 보이는 것들만 치워놓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구석은 음식이 썩어가고 곰팡이가 피어가고 있었죠. 말로는 까먹었다면서 치우겠다고 하면서도 그마저도 자꾸 미루는 바람에 결국 새벽에 들어온 제가 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부로서 엄마로서도 50점조차 되지 않는 아내는 며느리 소유의 도리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여차하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처럼 말하더니 결혼을 한 뒤에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부모님을 찾아뵐 생각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까탈스러운 분들은 아니시라 며느리에게 안부 연락 바라시거나 며느리 귀찮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고부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도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에 아내가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진 우리 둘 사이에 아내의 도리를 하길 바라는 것도 저희 욕심이었고 다만 제발 집에서는 아이를 위해 신경 써주기를 오로지 그것만 바랐는데도 아내는 엄마의 도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엄마와 둘이 있다가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하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만 5살이 안 된 아이가 뜨거운 물을 만지다가 3도 화상을 입고 말았고 그마저도 일찍 치료하지 못해 상처가 남고 말았죠. 당신은 애가 다친지도 모르고 있던 거야? 나도 애가 그런 줄 알고 그랬겠어? 잠시 다른 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다쳤으면 분명 애가 울었을 텐데 한 집에 있으면서 애가 우는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게 말이 돼? 애가 울었으면 내가 알았겠지. 정민이가 순해서 아는 걸 가지고 내 탓을 하는 거야? 애가 아무리 순하다 그래도 그렇게 다쳤는데 안 울었을 리가 있어? 당신이 그 상황을 봤어? 보지도 않아놓고 왜 확정을 해?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애가 다친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화좀 그만 내. 이런 것도 다 폭력이야. 아내는 잠시 한눈에 팔던 사이 그렇게 된 거라 했지만 그 말을 그냥 믿기에는 한참 뒤에야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조치가 늦었던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지 못했으니 탓할 수도 없는 거라며 되려 제게 화를 내던 아내는 제가 평소와 달리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저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야밤에 경찰까지 부르며 소동을 벌인 아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도 제 잘못이 아니라 생각했는지 중재만 하고 돌아가서 다행이었지만 아내가 저를 가정폭력범 취급을 했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죠. 참고 참던 저도 그 일로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가족인 아내와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저도 갈수록 심해지는 아내의 모습에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하다못해 싸워도 봤지만 아내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오로지 저에게만 가정의 의무를 얘기할 뿐이었죠. 그렇다고 아이를 두고 차마 이혼을 할 수도 없었던 저는 어린 자식 앞에서 싸우는 것도 부모로의 도리는 아니다 싶어 결국 싸움이 되는 아내와의 대화를 점점 피하며 그저 참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더 이상 아내와 싸울 기력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가 쌓이며 편해지기는커녕 괜히 위아래로 눈치만 보였고 생활비 모자라다는 아내의 한탄 때문에 뒤까지 내서 마련한 편의점 일도 저 혼자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잘 시간, 쉴 시간 쪼개서 살면서도 틈틈이 아이와 놀아주고 집안일까지 챙기다 보면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찾아뵌다며 보고 싶어 하시는 귀한 손자 얼굴도 자주 못 보여드렸죠. 그때 저는 내 부모는 물론이고 하나뿐인 자식도 제대로 챙길 겨를 없이 1년 365일 쉴 틈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을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 덕에 집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부업으로 하던 편의점도 자리 잡아갔지만 저는 여전히 버거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 건지 아내는 집에 있는 동안 나만 혼자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서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대출 빚이야 거의 다 갚았다 해도 여전히 돈 들어갈 곳이 많았으니까요. 아이는 곧 학교에 들어갈 테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돈 들 일은 더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내는 언젠가부터 수상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대체 뭘 하느라 바쁜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 두고 여기저기 외출하더니
볼 일이 있다는 핑계로 늦은 저녁까지 시댁에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모르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부모님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죠. 평소에는 귀찮고 불편하다며 갖은 핑계를 대며 시댁은 갈 생각도 없고 저 없이는 혼자 시댁으로 발걸음도 안 하던 여자가 갑자기 우리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겠다며 시댁을 들락거리는 게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몸이 안 좋았다. 자기도 재취업을 하려 바쁘다는 둥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핑계들로 자꾸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은 평소 자주 보지 못하던 손자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다며 그저 좋아하셨지만 저는 그동안 잘 해드리지도 못한 자식으로서 괜히 부모님께 황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아이 봐주시는 게 죄송하고 감사해서 용돈이라도 따로 챙겨드리려 했더니 그걸 알고 아내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그마저도 하지 못했네요.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아내가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짜증이 났지만 지치고 버거워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국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외도라고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한 놈이랑 그랬으면 이해라도 되었을까요? 아내가 인터넷 채팅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매일 바꿔가며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내가 가정에 소홀하며 매일 바쁘게 지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심지어는 아이가 다쳤던 그날도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느라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화를 내는 제게 가정폭력범이라며 누명을 씌운 그 여자가 정말 끔찍하기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게 잘못을 빌었더라면 저는 얼마든지 아내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태 참아왔던 제가 더 참을 의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아내는 제게 잘못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외도를 한 거라며 제 탓을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된 건 당신 탓도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탓이 뭔데? 내가 나가서 다른 놈 만나고 오라고 당신 떠밀기라도 했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마당에 그게 내 탓이라니. 그러게, 마누라 바람나게 만들기 싫었으면 평소에 잘했어야지. 당신이 평소에 집에 붙어있기나 했어? 주말에도 일한다고 바쁘고 우리는 남들 다 가는 휴가도 한번 병변이 못 가고 나랑 항상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당신 탓이지, 안 그래? 당신 진심이야? 정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아내의 억지에 저는 기가 막혀 제대로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노느라 바빴던 것도 아니고 전부 가족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바쁘게 살았던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돈 벌어 오라고 난리 피웠던 게 누구고 제가 부엌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바빴던 게 누구 때문인데 이제 와서 바쁜 것을 제 탓을 하고 그런 저 때문에 바람이 난 거라 말할 수가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하고 막대먹은 아내의 태도는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말이 통하는 상대여야 할 텐데 이 사람은 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잘못했으면 제발 인정하고 사과를 해. 내가 외롭게 했다고 바람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떻게든 외도는 당신 잘못이잖아. 그래, 근데 그렇게 만든 게 당신이라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의 잘못이지. 그럼 나는 평생 벽만 보고 살까?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할게. 당신도 정민이 생각해야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인정을 하라고 제발. 됐어. 이제 와서 당신이랑 시시비비 가려봤자 뭐해. 당신이 나를 나쁜 년이라 생각하던 뭐 어쩌던 다 상관없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혼이나 해줘. 뭐라고? 이혼을 해줘?
지금 그 말 해야 할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할 말을 왜 네가 하고 있어? 당신은 어차피 정문이 때문에라도 나랑 이혼 못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은 그렇겠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다 이거야.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정민이 생각해서라도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정말 기막혔습니다. 가정을 두고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 가정을 파탄시킨 주범이 자신이면서 아내는 제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걸로도 모자라 요구할 수 없는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예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설득해보려고도 생각했지만 아내의 귀에는 제 얘기가 들리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 하나만 참고 용서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아내 때문에 제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될 아이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듯 했죠. 아내는 그날로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직 양육권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왜 아이를 데려가는 건지 그런 아내를 말렸지만 저를 뜯어말리는 처가 식구들과 아내 때문에 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애를 왜 데려가? 정민이 여기서 유치원도 가야 하는데 당신이 데려가면 어쩌려고? 그럼 당신은 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정민이 옆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정민이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 정민이는 아직 엄마가 필요하다고? 이런 걸 아는 여자가 바람을 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애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어? 애는 못 데려가니까 그만해. 애 앞에서 적당히 좀 해 제발. 자네야말로 애 앞에서 그만 좀 하게. 자네는 자네 때문에 애가 겁먹은 보이지 않나? 그래도 애는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지. 정말 애 생각하면 양보 좀 하게. 아이가 원한다는 말에 결국 저는 아이를 데려가는 아내를 무기력하게 두고 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아내가 짐을 빼버린 아이의 빈 방을 바라보며 아이가 떠난 빈자리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이를 위해 아등바등 살았던 저였기에 아들의 빈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없이 살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양육권을 받아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받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람난 것은 아내였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아내였기에 가정 파탄의 원흉인 그 여자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송 결과는 그런 제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구하고 양육권 얘기를 꺼내자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엄마들이 양육권을 가져간다며 아이가 어릴수록 제가 양육권을 얻을 확률은 희박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은 그 여자 잘못이 있으니 제가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어려울 거라는 변호사를 버리고 양육권을 받아주겠다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만 믿고 안일하게 재판에 맞섰던 저는 허무하게 양육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가게 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엄마를 따라간 아이가 그 여자에게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몇 달 못 본 사이 그새 저를 낯설어하며 자기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엄마들의 편을 들어주는 한국 법정에서 어린 자녀까지 엄마를 따라가기를 원했기에 판사는 일로 바쁘게 지내는 제가 아닌 아이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혼하고서는 힘들기 싫다며 일도 안 하는 여자가 그 사이 처가 친인척 가게에 위장 취업을 하여 경제력까지 보장을 받은 탓에 법원의 양육권 판결을 받아내었죠. 바람핀 아내의 유책 사유가 있으니 확실하게 양육권을 받아주겠다던 변호사는 패소로 하고서야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발을 빼버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던 첫 번째 변호사를 찾아갔어야 하는 건지 믿던 도끼의 발등이 제대로 찍혀버린 저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처가 미리 수를 쓴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자신이 불리하게 뻔했기에 애초에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거라면
매달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비라도 제대로 받아내야겠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든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려 용을 썼고 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4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법정에서는 저의 수입을 계산하여 200만 원 선의 양육비를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 돈도 제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패소한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양육권을 빼앗긴 저는 매달 200만 원 되는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불하며 전처의 허락하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겨우 얻어낸 면접 교섭권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 전화 왜 피해? 뭐야, 이혼한 사이 안부 물을 일 있어? 왜 자꾸 전화해? 내가 당신 보고 싶어서 전화했겠어? 저번 주 정민이 만난 날이었잖아. 왜 연락을 안 받아? 아, 나도 바빴어. 그리고 애가 아빠 안 보고 싶다는데 난 너 어떻게 하라고. 뭐? 정민이가 나를 안 보고 싶다 그랬다고? 그럴 리가. 정민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얘기해볼게. 정민이 좀 바꿔줘. 어? 애가 받기 싫대. 솔직히 정민이나 나는 당신 안 봐서 요즘 너무 행복해. 원래도 당신 바빠서 하루 종일 나랑 둘이서만 있던 애였는데 이제 와서 애가 아빠 보겠다 하겠어? 암튼 애가 싫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전처는 매달 돈을 받아가면서 제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탓이라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런 농간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핸드폰도 따로 없었고 법적으로도 제가 전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죠. 결국 전처에게 사정해야 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화를 내면 자기 심기가 거슬린다며 전화도 받지 않는 여자였기에 저는 화가 났지만 내색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 전처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나서 나를 배신한 여자에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서글펐죠. 제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전처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뒤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함께했던 아이의 생일날마저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생일 때부터 사주겠노라 약속했었던 아이의 선물만이 주인 없이 버려져 있었죠. 선물이라도 전해주고 싶다며 사정을 하고서야 몇 달 만에 아이를 볼 수 있었지만 그것도 보기 싫은 전처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저도 아이는 저와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옆에 엄마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싫어진 건지 안 본 사이 너무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정민아,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아빠는 정민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정민이 생일에도 꼭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아빠 못 봐서 아쉽지 않았어? 아빠가 정민이 갖고 싶다고 했던 선물도 사놨는데. 거봐, 정민이가 이제 당신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당신 찾은 적 없어. 그치 정민아? 정민아, 진짜야? 이제는 정말 아빠 안 보고 싶어? 저의 애타는 물음에도 아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이 많고 밝았던 아이가 겨우 반년 사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저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웠죠. 결국 그날은 어렵게 만난 아이와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만 한다면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의 이혼으로 아이가 큰 배신을 느낀 것인지 어쩌면 전처 말대로 제가 아이와 긴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아이가 저를 금세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자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교감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도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도 제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에 양육권을 포기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걱정돼서 데려오려 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결처럼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더 잘 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 당시에도 아이에게 소홀하고 어린 자식을 두고 바람을 핀 아내가 이혼하고서는 아이를 잘 챙기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던 아이의 얼굴에
보이던 그늘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었죠. 아이가 저를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전처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아이가 정말 잘 지내는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전처는 성의 없는 대답뿐. 제대로 아이의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전처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라도 저는 아이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를 하려 했던 저로서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늦기 전에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자 노력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만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처의 외도 증거들과 결혼생활 당시 전처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 사고들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며 전처가 부모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를 밝혀내려 애를 썼습니다. 전처가 바람을 폈다는 것이 아이 양육에는 이유가 안 될지 몰라도 바람을 피기 위해 아이를 남에게 맡겼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전처가 했던 전적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증거들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증언은 형평성이 없을 것 같아 빼야 했지만 당시 전처가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며 어머니와 나누었던 전화 문자들은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증거들을 수집했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보낸 뒤로는 제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지경이라 저는 하던 일도 정리하고 오로지 그 소송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또 실패하게 되고 영영 아이를 못 보게 된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고 그런 아이를 못 보게 된다는 것은 제게 사망 선고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활을 걸고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인지 전처는 또다시 시작된 양육권 소송에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아이 생각은 쥐똥만큼도 하지 않는 무정한 아빠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아이 생각이 있긴 한 거야? 하루빨리 정화하게 내버려둬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신 하나 욕심 채우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러는 거 이기적인 거고 욕심 부리는 거야. 정작 정민이는 이런 당신 때문에 숨막혀 하고 힘들어한다고.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정민이가 당신 따라갈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런 말을 하던 전처는 자기도 절대로 아이를 보낼 일이 없다며 제 앞에서 단정을 지었고 어린 아들을 내세워 소송을 흔들고 싶은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를 7살 난 어린 아들을 기어이 법정에까지 세우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더라도 아이는 모른 채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부탁했건만 아이 엄마는 그런 건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지 어른인 저로서도 분위기로 압도되는 법정에 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식을 판사와 변호사들이 버티고 서 있는 앞에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했죠. 정민이 뭐하러 여기까지 데려왔어? 우리가 싸우는 거 정민이가 봐서 뭐가 좋다고? 왜? 양육권 뺏어가 하겠다고 소송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애 보기는 창피해? 그래, 당신이 이런 인간인 거 정민이도 똑똑히 알아야지. 정민이 마냥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고 나 닮아서 사리분별할 만큼 똑똑한 아이야. 그렇다고 애를 증인으로 세워? 또 무슨 말을 시키려고? 어머,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정민이가 하고 싶다고 그런 거지. 애가 얼마나 아빠를 따라하기 싫었으면 자기가 나서 판사님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암튼 재판 시작하면 당신은 끝장인 줄 알아. 그렇게 7살 어린 아들이 증인석에 자리했습니다. 주책맞게도 그렇게나마 오랜만에 보게 된 7살 아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아이에게 우리 두 부자만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언제나 사랑한다는 수호였죠. 아들과 저만 알고 있는 그 비밀 인사에 아들도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옛 추억들이 떠오르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끌어오르며 부디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제 기대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와는 살고 싶지 않다며 저희의 결혼 생활 내내 자신과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했는지에 대해 증언하는 7살 아이의 얘기에 저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맨날 화내고 때리고 아빠랑 같이 살 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정민아, 아빠가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정민아, 엄마가 무슨 말을 했든 아빠는 정민이 너를 정말 사랑해. 제발 아빠 마음 좀 알아줘. 분명 전처가 시켰을 게 분명한 거짓 증언에 저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저의 마지막 발악이었지만 제발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러자 눈빛이 흔들리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정민이 정말 사랑해? 그럼 아빠 정민이 정말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지금도 정민이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정민아, 아빠 정말 안 보고 싶었어?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사실은 엄마가 다 시켰어. 이렇게 말 안 하면 다시는 아빠 못 보게 하고 아빠 감옥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사실은 나 엄마랑 살고 싶지 않아. 거기서는 맨날 배고프고 유치원도 못 가고 나 맨날 심심하고 너무 힘들어. 나 아빠 따라가고 싶어. 그제서야 진심을 얘기하는 아이의 말에 그곳의 어른들은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처가 제게 아이를 데려가서도 아이는 뒷전으로 홀로 두며 연애하기 바빴는지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부터 아이가 보는 앞에서까지 남자를 데려와 바람을 폈다는 것까지 얘기하며 그동안 제가 미처 몰랐던 전처의 만행들까지 전부 고발하고 있었죠. 엄마 나 안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건 아빠야. 엄마는 악마 같아. 뭐?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응망덕한 것이. 엄마는 악마라 말하는 아들의 진심에 아내는 악에 받친 듯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 졸도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 재판은 추후로 연기되었고 판사님의 재량으로 아이는 엄마를 떠나 심리검사를 받으며 정말 누구 곁으로 가고 싶은지 마음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했던 잘잘못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결국 전처는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제가 무사히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죠.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된 아들의 모습에 저는 참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하던 일을 전부 정리하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게 다시 마음을 연 아이가 그동안 엄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다 보니 저는 더더욱 그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도 없고 아이는 뒷전으로 연애하기 바빴으면서 양육비 때문에 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이를 데려간 전처가 결코 용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도 전처는 양육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증언으로 자녀 학대가 인정이 되면서 전처는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당했기에 앞으로 그 여자가 정민이를 보게 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다시 데려온 저는 그 후로 남은 평생을 제 아들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투잡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건 역시 아이를 위하는 일이었지만 자식을 한번 잃고 보니 꼭 돈과 물질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쪼아댈 아내도 없으니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좀 더 다정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사무실 한켠에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 단계이지만 열심히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 힘쓰는 제 노력이라면 어떻게든 아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라 믿고 싶네요. 그럼 저희 부자의 행복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